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면역력을 높이는 장해독법입니다. 저자는 신야 히로미,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야 히로미,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 의의다. 193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1960년 준텐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3년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1968년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대장 전역에 걸친 대장 내시경 삽입술을 개발했다. 그 이듬해에는 세계 최초로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해서 의학계에 크게 공헌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젊음은 장이 쥐고 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 몸에서 장은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장을 잘 보살피고 돌보기는커녕 심하게 부리고 있지 않은가? 현대에는 과식이 잦고 육류나 우유,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 때문에 과거에는 드물었던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을 비롯해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렵다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장질환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나는 위장내시경 전문 의로 일하면서 40년 동안 35만 명에 이르는 환자의 장을 관찰했다. 그 경험으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온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장 건강은 온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요한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해답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 있다. 내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나서야 허겁지겁 병원을 찾는 일이 없으려면 먼저 잘못된 식생활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질병을 막을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제안하는 신야식 건강법, 즉 동물성 식품 섭취를 크게 줄이고 효소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도종하지 않은 곡류, 좋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신야 히로미의 독자적인 식사법을 실천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소에 바빠서 이러한 식사 건강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커피를 이용해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을 별도로 소개했다. 연한 커피를 장에 주입하는 커피 관장법이 그것인데, 관장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어서 매일같이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는 꽤 있다. 커피 관장은 장의 상태를 개선해주기 때문에 변비, 피부 트러블, 기미나 잡티 같은 피부 색소 침착, 주름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나는 30년 동안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커피 관장을 해왔다. 요컨대 커피 관장은 신야식 식사 건강법과 더불어 내 젊음과 건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내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의사로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은 커피라는 의외의 키워드에 있었던 것이다. 우유는 굳이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음료이다. 우유를 문제 삼는 이유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우유 역시 동양인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위장내시경 전문의로서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했던 경험에서 말하면 우유와 유제품, 육류 같은 동물성 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치고는 장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동물성 식품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육류에는 식이섬유가 없는 데다 주로 볶거나 튀겨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리할 때 기름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소화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게다가 육류에는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있다. 소화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식품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몸속에 저장된 효소가 점점 더 많이 소비된다. 효소는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물질인데 부족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서 병에 잘 걸리게 된다. 더구나 먹은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면 장에 쌓여서 숙변이 되고 이것이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 최근 늘고 있는 과민성 대장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지어 난치병이라고 말하는 궤양성 대장염, 클론병 같은 장 질환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암이나 생활습관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동물성 식품인 우유와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우유는 본래 송아지가 먹는 것으로 우유에 함유된 유당이라는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장에서 더 이상 분비되지 않으면 송아지도 어미젖을 먹지 않는다. 락타아제의 분비가 멈추면 젖을 먹지 않는 것은 포유동물의 몸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연적인 작용인 셈이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그런 자연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다른 동물의 젖인 우유를 성인이 돼서도 마시려고 한다. 그 결과 유당이 분해되지 않아서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마치 질병처럼 인식하지만 질병이 아니다. 어른이 돼서 우유를 마시면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물론 유당불내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수천 년 동안 유제품을 섭취해온 유럽인 대다수는 우유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도 속이 불편한 일은 없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다량의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 우유의 지방 역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먹는 것을 바꿔야 변이 좋아진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변을 보지 못해도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장은 이미 질병의 온상이 된 상태이다. 먹은 것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서 배설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육류 중심의 서구식 식생활을 지속하면 그런 자연스러운 배변도 더 이상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변을 매일 보더라도 수분이 적어서 단단하고 동글동글한 변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 혹시 변의 색이 검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먹은 것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배설되는 일이 잦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딱히 불쾌감이 들지 않더라도 장은 이미 쇠약해져서 활동이 둔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방귀나 변의 냄새로도 장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을의 방귀나 변은 냄새가 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냄새의 원인인 암모니아나 스카톨, 인돌은 장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다. 변에서 나는 심한 악취는 평소의 육류, 우유,
유제품같이 장을 오염시키는 식품을 자주 먹었다는 증거도 된다. 변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악취가 심하다면 우선 먹는 것을 바꾸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현미를 비롯한 도종하지 않은 곡류, 채소와 과일, 콩류, 해조류, 발효식품 등의 섭취를 기본으로 하는 식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에 유익균이 많이 번식해서 변비가 낫고 변이나 방귀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된다. 식사와 장의 관계를 무시하고 변비가 심하다고 당장 약을 먹으면 오히려 장에 부담만 주게 된다. 대부분의 변비약은 장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강제적으로 연동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배변 활동이 회복된다. 하지만 약제를 사용한 관장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배설 기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만성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 약보다는 먼저 평소에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그 과정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커피 관장을 이용하는 것이 변비를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몸속에 쌓인 독소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진행되어 결국 질병에 잘 걸리는 체질이 된다. 그러니 되도록 조음물의 요건을 갖춘 생수를 찾아 아침 기상 후에 점심과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500ml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물은 목이 마를 때나 마시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다. 갈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이다. 즉, 물 부족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좋은 물을 자주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좋은 물일까? 첫째, 좋은 물에는 염소를 비롯해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수돗물은 거의 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흔히들 수돗물을 끓이면 유해물질이 모두 제거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염소가 제거된다 해도 발암 물질인 트리알로메탈을 포함해 수십 가지가 되는 유해물질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둘째, 좋은 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이 고루 들어 있어야 한다. 또한 pH가 약 알칼리성이어야 하며 물 분자 집단이 작아서 몸에 잘 흡수되어야 한다. 다음은 커피 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슴바사가 커피 관장을 시작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커피 관장을 실천했고 그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드러났다. 그 하나는 관장액으로 쓸 커피는 질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 나쁜 커피로 관장을 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뿐더러 장의 상태가 더욱 악화돼 결국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피 관장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려면 유기 재배된 질 좋은 커피를 사용해야 한다. 거슨 박사는 물로 희석한 커피를 관장액으로 사용했지만 커피 성분 외에도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첨가된 관장액을 사용하면 숙변이 쉽게 배설되고 유익균의 수가 늘어나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금부터 커피 관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관장이라고 하면 왠지 거부감부터 들지만 실제로는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먼저 관장액으로 사용할 커피 155ml를 준비한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
체온 정도의 커피 관장액을 1리터 이상을 만든다. 그것을 튜브가 달린 관상용 주머니에 붓고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170에서 180c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걸어둔다. 다음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튜브의 끝에 주입구를 항문에 천천히 밀어 넣는다. 이때 주입구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주입구나 항문에 관장용 젤을 바른다. 주입구가 5에서 6cm 정도 들어가면 튜브에 달려있는 조절 밸브를 연다. 그러면 커피 관장액이 천천히 항문을 통해 대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커피 관장액이 다 들어가기까지는 2에서 3분 정도 걸린다. 주머니 속에 커피 관장액이 다 들어갔으면 화장실에서 그대로 배변하면 된다. 처음에는 커피 관장액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변이 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서 해도 된다. 배변도 한 번에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배 주위를 마사지하거나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기다리면 배설이 몇 차례 잇따라 일어나기도 한다. 체내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면 효소를 낭비하는 생활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매일의 식사이다. 육류, 우유, 유제품, 정제된 곡류 등과 같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만 먹으면 소화 효소가 낭비돼서 그만큼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게다가 다 소화되지 못한 것은 장 속에 쌓여서 변비를 일으키고 이것이 온몸에 이런저런 병을 일으킨다. 식사 외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자외선 또는 전자파에 자주 노출되거나 술, 담배를 즐기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독을 위해서 대사효소가 다량으로 쓰이게 된다. 효소의 사용 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지내는 것은 효소의 낭비율이 크긴 마찬가지다.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는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효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면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건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래저래 효소만 낭비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외부에서 효소를 공급해서 체내 효소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수단도 매일의 식사이다. 효소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즉 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서 기능한다. 당연히 식품 속에도 들어있다. 그러나 효소는 가열하지 않은 채소, 과일, 어패류, 해조류, 그리고 미생물의 힘을 활용한 발효식품에만 살아있을 뿐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단지 열량이나 영양소를 체내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결국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효소를 가진 살아있는 식품 중에서 제일 먼저 권하는 식품은 신선한 제철 과일이다. 과일에는 당질을 비롯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효소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러니 아침에 출근 준비로 식사할 시간이 없더라도 과일만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과일의 가장 큰 이점은 자체의 효소만으로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체내 효소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모든 과일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보관했느냐에 따라 효소의 함유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채소는 물론
과일을 살 때도 되도록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을 골라야 한다. 이때는 유기농 인증 마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싱싱한지 만져보고 무게도 따져서 구입한다. 이런 점까지 시시콜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음식을 생명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다시 말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분을 분석해서 영양분이 들어있으면 죽은 음식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은 애완동물들도 질병을 많이 앓는다고 한다. 나는 그 원인이 애완동물의 사료에 있다고 본다. 시판 사료의 영양소는 다양하게 들어있지만 정작 효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은 본래 사료처럼 익힌 먹이를 먹지 않는다. 야생동물들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주어진 수명을 다하는 것은 날고기나 풀을 먹어서 천연적으로 효소를 섭취하기 때문이며, 인간이나 애완동물이나 몸에 필요하다는 영양소는 거의 다 섭취하면서도 질병에 잘 걸리고 생명력이 약한 이유는 바로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효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효소 섭취로 생명력을 키우려면 익히지 않은 채소 반찬을 밥상에 자주 올리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식품을 고르는 안목이 높아질 것이다. 즉, 익히지 않고 먹어야 하는 만큼 신선한 것을 찾게 되고, 흙이 묻었거나 모양이 좀 밉더라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 농산물을 고르게 될 것이다. 겨울이 되면 여름만큼 생채소를 자주 찾지 않는데, 이럴 때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장아찌나 피클 등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다. 이런 저장식품은 익히지 않은 데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가가 배가 되고 감칠맛이나 저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발효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식재료가 분해되면서 인간의 건강에 유익한 곳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새로 생성된다. 발효에는 효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의 발효 작용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효 식품을 먹으면 식품 고유의 효소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까지 섭취할 수가 있다. 평소에 발효식품을 즐겨 먹으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그 효과로 우리 몸속에서도 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된다. 김치는 물론이고 청국장, 된장, 간장, 식초 같은 발효식품은 우리 조상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지혜의 결정체이다. 효소, 즉 생명력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질 좋은 발효식품을 골라 섭취하도록 한다. 내가 생각하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85대 15이다. 이 비율을 따르면 식탁에는 육류, 어패류, 달걀, 우유,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보다는 곡류, 콩류, 채소나 과일, 해조류, 견과류 같은 식물성 식품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된다. 건강 장수를 실현하는 이 비율은 내 오랜 임상 경험과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85대 15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 근거의 하나는 인간의 치아 구성이 어금니가 5, 앞니가 2, 송곳니가 1의 비율을 이루는 데 있다. 어금니는 곡류나 콩류를 씹어서 부수고 웃긴다. 앞니는 잎채소나 과일을 씹어 자르고, 송곳니는 육류를 씹어서 끊거나 찢는 데 쓴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이런 치아 구성이 완성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음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판 소금의 대부분은 바닷물을 정제해서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만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추출한 정제염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과는 전혀 다른 식품인 셈이다. 소금은 본래 생명을 기우는 바다의 성분인데 그것을 가공한 정제염에는 생명이 있을 리가 없다. 어떤 의사는 지나친 염분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므로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말을 꺼림없이 한다. 사실 정제염처럼 어느 한 가지 미네랄만 집중해서 섭취하면 몸속의 생리적인 균형이 깨지므로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점만 생각해서 소금이 생명의 근원인 것도 모르고 무조건 염분 섭취만 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처방이다. 미네랄이 고유 함유된 천연 소금을 먹으면 고혈압이 되지 않는다. 쌀이나 밀, 설탕, 소금 등 종류에 상관없이 가공 과정에서 정제된 것은 모두 생명을 잃은 죽은 식품이다. 중요한 영양소를 뺏기고 몸에 해로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된장과 간장도 시판되는 제품의 대다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서 보존료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이 적지 않다. 된장과 간장 자체는 우수한 발효식품이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콩과 소금을 자연 숙성시켜서 만든 천연 양조 제품을 골라야 한다. 매일 아침 15분으로 하루의 건강을 약속한다. 하루가 쾌적하려면 아침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체조와 심호흡을 한다. 그 다음은 신선한 물을 천천히 마신다. 체조는 팔다리를 사용하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젊었을 때 배웠던 가라데의 지르기를 300번 정도 한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함으로써 그날에 필요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땀을 흘릴 만큼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다. 몸이 따뜻해질 정도로 가벼운 동작이면 된다. 번거롭더라도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발,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간단한 유연한 체조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심호흡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에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인다. 이때 배를 사용하는 복식호흡을 4회에서 5회 하면 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배변 활동이 촉진된다. 심호흡을 마치면 500ml 정도 되는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신다. 글로 설명을 하니 이 과정이 꽤 길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침에 그 정도의 짬을 내는 것에 인색하고서 건강을 탐내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15분을 그날의 건강을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배가 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경우에나 해당한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일을 계속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 결국 당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 살이 찐다. 아침 시간대를 포함해서 과일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소를 섭취할 수 있고 식전에 혈당치가 올라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가 있다. 건강에는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는 과일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과일을 먹고 나서 아침을 먹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출근해도 된다. 그 밖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물은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와 저녁 시간 1시간 전에 각각 500ml 정도 되는 좋은 물을 마신다. 이것을 다 더하면 1.5에서 2리터가 되므로 내가 생각하는 하루 물의 필요량을 모두 마시는 셈이다. 잠자기 전에는 위를 비워야 하므로 더운 여름에 가볍게 목을 적시는 정도 외에는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 요즘 보면 하루 3끼를 다 먹으면서 그 사이에 빵이나 과자, 청량음료 등의 간식을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식사 내용도 부실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간식만 열심히 챙겨 먹다가는 당연히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그런 간식보다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몸에 훨씬 더 바람직하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휴게실에서 사과나 귤을 먹거나 가끔씩 건포도나 건자두 같은 말린 과일을 먹도록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식후에 먹는 과일이 아니라면 과일은 원하는 만큼 먹어도 크게 살찔 염려가 없다.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백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케이크를 찾는 습관부터 고치도록 한다. 요즘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잘 시간이 부족한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다.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날도 있다. 이런 습관은 건강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잘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잠자리에 들면 일단 그런 근심거리를 모두 잊고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이런 습관이 들면 잠잘 시간이 부족할 때도 푹 잠들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이루는 60조개나 되는 세포와 수많은 미생물이 열심히 일하는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활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건강법이다. 자신에게 소리를 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천천히 여러 번 호흡을 하면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있다.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라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우유나 유제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요구르트를 마신다면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두유 요구르트가 좋다.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는 장 건강을 해치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도 두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요. 일반 두유로는 잘 안 만들어지고요. 인터넷에서 99.9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두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판에서 파는 요구르트를 섞어서 요구르트를 만드는 기계에 넣으면 두유 요구르트가 만들어집니다. 맛은 좀 덜하지만 확실히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보다는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면역력을 높이는 장해독법입니다. 저자는 신야 히로미,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야 히로미,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 의의다. 193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1960년 준텐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3년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1968년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대장 전역에 걸친 대장 내시경 삽입술을 개발했다. 그 이듬해에는 세계 최초로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해서 의학계에 크게 공헌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젊음은 장이 쥐고 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 몸에서 장은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장을 잘 보살피고 돌보기는커녕 심하게 부리고 있지 않은가? 현대에는 과식이 잦고 육류나 우유,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 때문에 과거에는 드물었던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을 비롯해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렵다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장질환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나는 위장내시경 전문 의로 일하면서 40년 동안 35만 명에 이르는 환자의 장을 관찰했다. 그 경험으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온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장 건강은 온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요한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해답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 있다. 내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나서야 허겁지겁 병원을 찾는 일이 없으려면 먼저 잘못된 식생활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질병을 막을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제안하는 신야식 건강법, 즉 동물성 식품 섭취를 크게 줄이고 효소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도종하지 않은 곡류, 좋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신야 히로미의 독자적인 식사법을 실천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소에 바빠서 이러한 식사 건강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커피를 이용해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을 별도로 소개했다. 연한 커피를 장에 주입하는 커피 관장법이 그것인데, 관장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어서 매일같이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는 꽤 있다. 커피 관장은 장의 상태를 개선해주기 때문에 변비, 피부 트러블, 기미나 잡티 같은 피부 색소 침착, 주름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나는 30년 동안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커피 관장을 해왔다. 요컨대 커피 관장은 신야식 식사 건강법과 더불어 내 젊음과 건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내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의사로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은 커피라는 의외의 키워드에 있었던 것이다. 우유는 굳이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음료이다. 우유를 문제 삼는 이유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우유 역시 동양인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위장내시경 전문의로서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했던 경험에서 말하면 우유와 유제품, 육류 같은 동물성 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 치고는 장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동물성 식품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육류에는 식이섬유가 없는 데다 주로 볶거나 튀겨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리할 때 기름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소화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게다가 육류에는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있다. 소화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식품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몸속에 저장된 효소가 점점 더 많이 소비된다. 효소는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물질인데 부족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서 병에 잘 걸리게 된다. 더구나 먹은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면 장에 쌓여서 숙변이 되고 이것이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 최근 늘고 있는 과민성 대장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지어 난치병이라고 말하는 궤양성 대장염, 클론병 같은 장 질환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암이나 생활습관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동물성 식품인 우유와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우유는 본래 송아지가 먹는 것으로 우유에 함유된 유당이라는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장에서 더 이상 분비되지 않으면 송아지도 어미젖을 먹지 않는다. 락타아제의 분비가 멈추면 젖을 먹지 않는 것은 포유동물의 몸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연적인 작용인 셈이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그런 자연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다른 동물의 젖인 우유를 성인이 돼서도 마시려고 한다. 그 결과 유당이 분해되지 않아서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마치 질병처럼 인식하지만 질병이 아니다. 어른이 돼서 우유를 마시면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물론 유당불내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수천 년 동안 유제품을 섭취해온 유럽인 대다수는 우유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도 속이 불편한 일은 없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다량의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 우유의 지방 역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먹는 것을 바꿔야 변이 좋아진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변을 보지 못해도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장은 이미 질병의 온상이 된 상태이다. 먹은 것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서 배설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육류 중심의 서구식 식생활을 지속하면 그런 자연스러운 배변도 더 이상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변을 매일 보더라도 수분이 적어서 단단하고 동글동글한 변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 혹시 변의 색이 검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먹은 것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배설되는 일이 잦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딱히 불쾌감이 들지 않더라도 장은 이미 쇠약해져서 활동이 둔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방귀나 변의 냄새로도 장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을의 방귀나 변은 냄새가 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냄새의 원인인 암모니아나 스카톨, 인돌은 장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다. 변에서 나는 심한 악취는 평소에 육류, 우유, 유제품 같이 장을 오염시키는 식품을 자주 먹었다는 증거도 된다. 변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악취가 심하다면 우선 먹는 것을 바꾸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현미를 비롯한 도종하지 않은 곡류, 채소와 과일, 콩류, 해조류, 발효식품 등의 섭취를 기본으로 하는 식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에 유익균이 많이 번식해서
변비가 낫고 변이나 방귀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된다. 식사와 장의 관계를 무시하고 변비가 심하다고 당장 약을 먹으면 오히려 장에 부담만 주게 된다. 대부분의 변비약은 장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강제적으로 연동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배변 활동이 회복된다. 하지만 약제를 사용한 관장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배설 기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만성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 약보다는 먼저 평소에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그 과정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커피 관장을 이용하는 것이 변비를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몸속에 쌓인 독소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진행되어 결국 질병에 잘 걸리는 체질이 된다. 그러니 되도록 조음물의 요건을 갖춘 생수를 찾아 아침 기상 후에 점심과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500ml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물은 목이 마를 때나 마시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다. 갈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이다. 즉, 물 부족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좋은 물을 자주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좋은 물일까? 첫째, 좋은 물에는 염소를 비롯해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수돗물은 거의 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흔히들 수돗물을 끓이면 유해물질이 모두 제거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염소가 제거된다 해도 발암 물질인 트리알로메탈을 포함해 수십 가지가 되는 유해물질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둘째, 좋은 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이 고루 들어 있어야 한다. 또한 pH가 약 알칼리성이어야 하며 물 분자 집단이 작아서 몸에 잘 흡수되어야 한다. 다음은 커피 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슴바사가 커피 관장을 시작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커피 관장을 실천했고 그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드러났다. 그 하나는 관장액으로 쓸 커피는 질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 나쁜 커피로 관장을 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뿐더러 장의 상태가 더욱 악화돼 결국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피 관장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려면 유기 재배된 질 좋은 커피를 사용해야 한다. 거슨 박사는 물로 희석한 커피를 관장액으로 사용했지만 커피 성분 외에도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첨가된 관장액을 사용하면 숙변이 쉽게 배설되고 유익균의 수가 늘어나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금부터 커피 관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관장이라고 하면 왠지 거부감부터 들지만 실제로는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먼저 관장액으로 사용할 커피 155ml를 준비한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 체온 정도의 커피 관장액을 1리터 이상을 만든다. 그것을 튜브가 달린 관상용 주머니에 붓고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170에서 180c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걸어둔다. 다음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튜브의 끝에 주입구를 항문에 천천히 밀어 넣는다. 이때 주입구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주입구나 항문에 관장용 젤을 바른다. 주입구가 5에서 6cm 정도 들어가면 튜브에 달려있는 조절 밸브를 연다. 그러면 커피 관장액이 천천히 항문을 통해 대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커피 관장액이 다 들어가기까지는 2에서 3분 정도 걸린다. 주머니 속에 커피 관장액이 다 들어갔으면 화장실에서 그대로 배변하면 된다. 처음에는 커피 관장액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변이 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서 해도 된다. 배변도 한 번에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배 주위를 마사지하거나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기다리면 배설이 몇 차례 잇따라 일어나기도 한다. 체내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면 효소를 낭비하는 생활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매일의 식사이다. 육류, 우유, 유제품, 정제된 곡류 등과 같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만 먹으면 소화 효소가 낭비돼서 그만큼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게다가 다 소화되지 못한 것은 장 속에 쌓여서 변비를 일으키고 이것이 온몸에 이런저런 병을 일으킨다. 식사 외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자외선 또는 전자파에 자주 노출되거나 술, 담배를 즐기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독을 위해서 대사효소가 다량으로 쓰이게 된다. 효소의 사용 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지내는 것은 효소의 낭비율이 크긴 마찬가지다.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는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효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면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건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래저래 효소만 낭비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외부에서 효소를 공급해서 체내 효소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수단도 매일의 식사이다. 효소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즉 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서 기능한다. 당연히 식품 속에도 들어있다. 그러나 효소는 가열하지 않은 채소, 과일, 어패류, 해조류, 그리고 미생물의 힘을 활용한 발효식품에만 살아있을 뿐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단지 열량이나 영양소를 체내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결국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효소를 가진 살아있는 식품 중에서 제일 먼저 권하는 식품은 신선한 제철 과일이다. 과일에는 당질을 비롯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효소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러니 아침에 출근 준비로 식사할 시간이 없더라도 과일만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과일의 가장 큰 이점은 자체의 효소만으로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체내 효소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모든 과일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보관했느냐에 따라 효소의 함유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채소는 물론 과일을 살 때도 되도록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을 골라야 한다. 이때는 유기농 인증 마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싱싱한지 만져보고 무게도 따져서 구입한다. 이런 점까지 시시콜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음식을 생명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다시 말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분을 분석해서 영양분이 들어있으면 죽은 음식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은 애완동물들도 질병을 많이 앓는다고 한다. 나는 그 원인이 애완동물의 사료에 있다고 본다. 시판 사료의 영양소는 다양하게 들어있지만 정작 효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은 본래 사료처럼 익힌 먹이를 먹지 않는다. 야생동물들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주어진 수명을 다하는 것은 날고기나 풀을 먹어서 천연적으로 효소를 섭취하기 때문이며, 인간이나 애완동물이나 몸에 필요하다는 영양소는 거의 다 섭취하면서도 질병에 잘 걸리고 생명력이 약한 이유는 바로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효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효소 섭취로 생명력을 키우려면 익히지 않은 채소 반찬을 밥상에 자주 올리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식품을 고르는 안목이 높아질 것이다. 즉, 익히지 않고 먹어야 하는 만큼 신선한 것을 찾게 되고, 흙이 묻었거나 모양이 좀 밉더라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 농산물을 고르게 될 것이다. 겨울이 되면 여름만큼 생채소를 자주 찾지 않는데, 이럴 때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장아찌나 피클 등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다. 이런 저장식품은 익히지 않은 데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가가 배가 되고 감칠맛이나 저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발효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식재료가 분해되면서 인간의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새로 생성된다. 발효에는 효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의 발효 작용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효 식품을 먹으면 식품 고유의 효소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까지 섭취할 수가 있다. 평소에 발효식품을 즐겨 먹으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그 효과로 우리 몸속에서도 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된다. 김치는 물론이고 청국장, 된장, 간장, 식초 같은 발효식품은 우리 조상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지혜의 결정체이다. 효소, 즉 생명력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질 좋은 발효식품을 골라 섭취하도록 한다. 내가 생각하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85대 15이다. 이 비율을 따르면 식탁에는 육류, 어패류, 달걀, 우유,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보다는 곡류, 콩류, 채소나 과일, 해조류, 견과류 같은 식물성 식품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된다. 건강 장수를 실현하는 이 비율은 내 오랜 임상 경험과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85대 15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 근거의 하나는 인간의 치아 구성이 어금니가 5, 앞니가 2, 송곳니가 1의 비율을 이루는 데 있다. 어금니는 곡류나 콩류를 씹어서 부수고 깬다. 앞니는 잎채소나 과일을 씹어 자르고, 송곳니는 육류를 씹어서 끊거나 찢는 데 쓴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이런 치아 구성이 완성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음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판 소금의 대부분은 바닷물을 정제해서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만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추출한 정제염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과는 전혀 다른 식품인 셈이다. 소금은 본래 생명을 키우는 바다의 성분인데, 그것을 가공한 정제염에는 생명이 있을 리가 없다.
어떤 의사는 지나친 염분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므로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말을 꺼림없이 한다. 사실 정제염처럼 어느 한 가지 미네랄만 집중해서 섭취하면 몸속의 생리적인 균형이 깨지므로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점만 생각해서 소금이 생명의 근원인 것도 모르고 무조건 염분 섭취만 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처방이다. 미네랄이 고유 함유된 천연 소금을 먹으면 고혈압이 되지 않는다. 쌀이나 밀, 설탕, 소금 등 종류에 상관없이 가공 과정에서 정제된 것은 모두 생명을 잃은 죽은 식품이다. 중요한 영양소를 뺏기고 몸에 해로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된장과 간장도 시판되는 제품의 대다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서 보존료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이 적지 않다. 된장과 간장 자체는 우수한 발효식품이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콩과 소금을 자연 숙성시켜서 만든 천연 양조 제품을 골라야 한다. 매일 아침 15분으로 하루의 건강을 약속한다. 하루가 쾌적하려면 아침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체조와 심호흡을 한다. 그 다음은 신선한 물을 천천히 마신다. 체조는 팔다리를 사용하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젊었을 때 배웠던 가라데의 지르기를 300번 정도 한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함으로써 그날에 필요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땀을 흘릴 만큼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다. 몸이 따뜻해질 정도로 가벼운 동작이면 된다. 번거롭더라도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발,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간단한 유연한 체조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심호흡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에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인다. 이때 배를 사용하는 복식호흡을 4회에서 5회 하면 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배변 활동이 촉진된다. 심호흡을 마치면 500ml 정도 되는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신다. 글로 설명을 하니 이 과정이 꽤 길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침에 그 정도의 짬을 내는 것에 인색하고서 건강을 탐내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15분을 그날의 건강을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배가 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경우에나 해당한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일을 계속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 결국 당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 살이 찐다. 아침 시간대를 포함해서 과일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소를 섭취할 수 있고 식전에 혈당치가 올라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가 있다. 건강에는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는 과일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과일을 먹고 나서 아침을 먹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출근해도 된다. 그 밖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물은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와 저녁 시간 1시간 전에 각각 500ml 정도 되는 좋은 물을 마신다. 이것을 다 더하면 1.5에서 2리터가 되므로 내가 생각하는 하루 물의 필요량을 모두 마시는 셈이다. 잠자기 전에는 위를 비워야 하므로 더운 여름에 가볍게 목을 적시는 정도 외에는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 요즘 보면 하루 3끼를 다 먹으면서 그 사이에 빵이나 과자,
청량 음료 등의 간식을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식사 내용도 부실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간식만 열심히 챙겨 먹다가는 당연히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그런 간식보다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몸에 훨씬 더 바람직하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휴게실에서 사과나 귤을 먹거나 가끔씩 건포도나 건자두 같은 말린 과일을 먹도록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식후에 먹는 과일이 아니라면 과일은 원하는 만큼 먹어도 크게 살찔 염려가 없다.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백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케이크를 찾는 습관부터 고치도록 한다. 요즘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잘 시간이 부족한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다.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날도 있다. 이런 습관은 건강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잘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잠자리에 들면 일단 그런 근심거리를 모두 잊고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이런 습관이 들면 잠잘 시간이 부족할 때도 푹 잠들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이루는 60조개나 되는 세포와 수많은 미생물이 열심히 일하는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활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건강법이다. 자신에게 소리를 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천천히 여러 번 호흡을 하면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있다.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라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우유나 유제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요구르트를 마신다면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두유 요구르트가 좋다.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는 장 건강을 해치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도 두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요. 일반 두유로는 잘 안 만들어지고요. 인터넷에서 99.9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두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판에서 파는 요구르트를 섞어서 요구르트를 만드는 기계에 넣으면 두유 요구르트가 만들어집니다. 맛은 좀 덜하지만 확실히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보다는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